자, 머니올라 최종 정리 딥시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국 증시 관련된 거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희망, 국내 증시 올해 좋다는 전망도 많은데 이 AI와 관련돼서 그동안 좀 주눅 들었던 우리 국내 증시의 기업들 새로운 희망이 있을지 또 한국형 스타게이트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현우 대표님하고 국내 증시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볼게요. 첫 질문 제가 해도 돼요? 예. 궁금했던 게 어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스타게이트? 샘 엘트만이 정말로 사색이 돼서 우리나라에 왔다. 그러면 결국에는 삼성전자 어쨌든 이재용과 그다음에 샘 엘트만과 그다음에 손정희 3자가 만남이 이뤄졌잖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지부터 좀 궁금해요. 작년에 혹시 그 샘 얼트먼이 7조 달러 펀딩해서 그 오픈 AI 전용 반도체 설계하고 그리고 파운드리가 직접 하겠다. 기억나시나요? 7조 달러는 이게 감이 안 오죠. 경이거든요. 경. 네. 기억나요? 그렇게 하면 예. 기억나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허풍이 심한가라고 했지만 그거보다 굉장히 많이 다운사이징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파운드리를 직접 하겠다 이런 거는 다 접은 것 같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5천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1,000억 달러가 140조니까 맞습니다. 5천억 달러 얼마예요? 700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안에 지금 투자하겠다라는 거고 그 안에 오픈 AI는 AGI라는 모델을 만들어내겠다. 네. 그리고 2035년까지 ASI라는 걸 만들어내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AGI는 모든 영역에서 사람이 하는 지적인 능력을 보이는 모델이고요. ASI는 모든 영역에서 사람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AI예요. 그래서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라고 하거든요. 자, 이 친구가 좋은 마음을 먹으면 우리 영화 아이언맨의 그 자비스가 되는 거고요.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제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어쨌든 지금 그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기 위해서는 결국 엄청나게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스타게이트를 한다라는 거고. 자, 그걸 미국에서만 하고 끝이면 되는데 또 일본에 가서 일본형 스타게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는 또 뭔가 이야기하고 나니까 한국형 스타게이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아마 이거는 뭐 차기 정부에서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워낙 규모도 크고 굉장히 많은 정책적인 어떤 지원과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걸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동 가서 지금 오일머니를 굉장히 많이 유치해서 네, 그 스타게이트에다가 지금 펀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만큼 긴급한 겁니다. 샘 알트먼이 뭔가를 본 것 같아요. 근데 좀 전 뭐 잘 몰라서 하는 질문 같은데 왜 미국 자체 스타게이트를 해서 자기네가 패권을 다 가지면 되지 왜 일본, 한국 이런 데까지 와서 뭔가 같이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뭔가요? 분업, 역할 분담? 일단 그 오픈 AI가 그리는 그림은요, 미국만 다 먹겠다가 아니라 전 세계를 다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또 어떤 거점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만약에 뭐 일본의 사용자들이 AI에 이미 물들어서 오픈 AI를 만약에 쓴다 그러면 일단 그 연산을 미국의 데이터 센터에서 하고 이걸 갔다 오는데 광케이블로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시차가 2, 3초가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허브가 필요한 겁니다. 컴퓨팅 파워가. 이제 그거를 샘 알트먼은 오픈 AI를 쓰게 만들겠다라는 것 같고, 뭐 소프트뱅크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뭐 일본형 또 오픈 AI 같은 것들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거를 뭐 오픈 AI가 다 먹든 아니면 그걸 나눠 먹든 일단 막대한 AI 인프라는 필요한 겁니다. 샘 알트만이 뭔가를 본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뭘 본 것 같으세요? AGI로 가는 길을 안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AGI로 가는 길을 알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른 경쟁자들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선점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뭔가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통신대 기억이 자꾸 나서 그러는데 종속성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AI에 관련된 자체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럼 한국형 스타게이트를 샘 알트만과 같이 만들게 되면 오히려 데이터 센터가 된다든지 뭐 OTT로 치면은 드라마 만드는 제작 기지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우려는 없나요? 굉장히 정확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샘 알트먼이 그리는 그림대로 가면 우리는 그냥 제작 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그게 디지털 식민지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샘 알트먼이 굳이 카카오하고 왜 미팅을 했을까요? 네이버하고는 안 하고. 네. 네이버는 LLM 모델이 있어요. 파운데이션 AI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AI 경쟁자예요. 하이퍼클로버 X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근데 카카오는 없어요.
카카오는 파운데이션 AI 모델이 없거든요. 근데 한국어 빅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한국의 메타 같은 회사잖아요. 근데 그렇죠. 한국의 메타 같은 회사인데 파운데이션 AI 모델이 없어요. 얼마나 한국어에 대한 빅데이터를 가져오기 좋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카카오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도 많이 쓴단 말이에요. 동남아 같은 데서도 많이 쓰고 그러면 비영어권에 대한 빅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AI 업체들은 영어 기반의 빅데이터는 굉장히 많은데 비영어권에 대한 빅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학습 비중이 높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서 중요한 파트너십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요. 저렇게 협력하면 기술을 뭔가 가져와서 수월하게 쓰기는 좋은데 우리가 뭔가 그걸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는 좀 유리할 수도 있겠으나 결국은 우리가 한국어에 대한 어떤 이 빅데이터를 그냥 쪽쪽 빨리는 그냥 디지털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빨대만 우리 꽂혀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의 주도권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 유럽이 그런 거잖아요. 유럽이 LLM 모델이 없다 보니 결국 미국의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이라도 한국형 스타게이트라는 걸 뭔가 하지 않으면 아마 유럽처럼 될 겁니다. 그럼 카카오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는 일단은 지금 당장 파운데이션 AI 모델을 하기에는 자금과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카카오가 잘하는 거는 어떤 그 API를 가져와서 서비스를 만드는 데 굉장히 잘 특화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택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메신저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카카오 입장에서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카카오 입장에서도 AI 쪽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이게 마땅치 않잖아요. 자체 기술로는 이게 한계가 있고 어쨌든 파트너십을 맺으면 뭐 그래도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게 뭐 바람직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네요. 네. 기업단과 국가단이 좀 다른.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AI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야기해보면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엇갈립니다. 이걸 우리가 굳이 파운데이션 AI 모델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는 그냥 서비스 잘 만들어서 그냥 미국이 주도하는 이 생태계 안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러면 한국어에 대한 주도권이 그렇죠. 넘어가는 네, 거 아니야? 그 비영어권에 대한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플랫폼 쌓았는데. 네, 네이버 카카오 같은 데서 굉장히 비영어권 빅데이터를 굉장히 보물처럼 잘 쌓아놨는데 이걸 그냥 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투자 많이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로 치면 설계도 해, 만들기도 해, 칩 다 만들어, 데이터도 카카오가 갖고 있고 LLM 그 파운데이션 기술도 네이버가 있으면 우리끼리 잘해서 뭔가를 해보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그걸 했어야 되죠. 지금 하면 그러니까 이제 제일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제가 2022년 10월에 AI 혁명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론화가 전혀 안 됐어요. 이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오히려 연구개발비를 깎았잖아요. R&D 예산.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AI 관련 인력들이 상당 부분 유출됐거든요. 그 이슈 때문에. 그리고 인재들이 네. 그쪽으로 안 가고 그렇죠. 공대나 왜냐하면 과학. 가뜩이나 지금 네이버나 이런 쪽에서 사실 AI 인력들이 지금 빅테크 쪽으로 굉장히 많이 빨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R&D 예산 이슈가 더 가속화시키는 측면도 있죠. 국가의 이익 측면에서 고민이 많으시네요. 우리 최 기자님이. 아니 왜냐하면 그런 경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 때도 그랬고 OTT 때도 그렇고 우리가 강점을 가졌던 것들이 이제는 다른 국가나 다른 기업의 이익에 뒷받침만 해주는 역할밖에 못하는 상황들이 곳곳에서 발생을 하는데 정말 그림을 그려보고 상상해보면 정말 미래에 이렇게 될 것 같고 너무 무섭고 큰 일이 변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거기에 포지션이 없다는 거는 조금 두려움이 또 생기죠.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 카카오 주가는 더 갈까요? 이런 질문을 하려고 했던 제가 좀 부끄러우시려고 근데 하는. 그게 이제 어떻게 중요한 질문이죠.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못 가면 기업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펀딩이 안 되잖아요. 자본시장에서.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90년대에 사실 미국에서 인포메이션 하이웨이라는 그 컨셉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엘고 부통령이 사실 그 컨셉을 만들었고 그걸 빨리 캐치해서 우리가 그 외환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초토화된 상황에서도 DJ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러니까 정통부는 사실 YS 때 만들었어요. 네, YS 때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치적인 그 라이벌이 만든 그 정통부를 더 키운 건 DJ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앞으로는 중요하다. 정보통신 기술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키웠고 그리고 그 모바일 혁명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게
어떤 그 전 정부에서 연구개발 뭐 IT839 같은 뭐 이런 정책들 통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었어요. 그 요소 기술들이 결국 모바일 혁명에서 굉장히 많은 작동을 했던 거고요. 근데 근데 AI 혁명 국면에선 그 리더십이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컨트롤 타워 필요했었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차기 정부가 뭐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 네. 뭐 진보든 보수든 AI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되는 부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부처를. 되게 중요한 네. 얘기인데. 늦었지만 그래도 빨리 해야 네. 된다. 그래도 지금 기회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럽도 없고 그러면은 미국, 중국 그 이외에 또 뭐 경쟁을 해볼 만한 AI 강국은 더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AI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밖에 없는 게요. 결국 AI를 하려면 컴퓨팅 파워, 반도체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설계하고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리고 빅데이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 아주 드문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뭔가 엮어서 안 한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한국형 스타게이트를 해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금 뭐 어떤 그 우리 과기부나 이런 쪽에서 빨리 그 AI 가속기 추가로 지금 빨리 선구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빨리 돼야 돼요.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AI 연구하시는 그 분들이 그러니까 GPU 못 구해서 이거 너무 지금 연구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별로 이런 우리 공론화 되지 못했었거든요. 썸네일 나왔네요. 한국형 스타게이트 시급하다. 그쵸? 근데 어쨌든 구슬이 많은데 그걸 꿰지 못하고 있었던 거고.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컨트롤 타워가 나오면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쨌든 그 컴퓨팅 파워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적어도 뭐 가속기 뭐 10만 장 정도 되는 그 클라우드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마음껏 연구해봐라. 빌려주면 되죠, 정부가. 그리고 사실 뭐 돈이 없다 그러면 사실 자본시장 활용하면 돼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옛날에 바이코리아처럼 그런 식으로 AI 쪽으로 투자 뭐 벤처 투자하면 지금 세액공제 주잖아요. 그것처럼 AI 쪽으로 뭔가 투자하게 되면 그냥 세액공제하고 나중에 뭐 수익도 해주겠다. 그러면은 국가적인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만 있으면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 부동자금이 너무 많아서 막 괜히 어떤 뭐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 자산시장 휩쓸려 다니면서 버블만 만들고 있는데 굉장히 이게 효율적으로 자본을 쓸 수 있게 뭔가 어떤 물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럼 세계적인 AI 흐름이 쭉 가고 있고 이제 국내에도 이 대표님이 바라시는 것만큼 차기 정부가 투자를 하고 붐이 일어나고 이럴 경우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어떤 식의 앞날이 보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SK 하이닉스는 크게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AI 혁명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에 어떻게 보면 큰 헤게모니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메모리 반도체라는 건 원래 커머디티였어요. 기성품입니다. 그래서 표준화되어 있던 제품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싸고 잘 만들면 많이 팔리는 거였어요. 근데 AI가 되면서 이게 메모리라는 게 점점 어떻게 보면 스페셜티화 됐어요. 그러니까 주문형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심화됩니다. AI가 될수록 우리 ASIC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주문형 가속기가 생기면 거기에 필요한 메모리는 또 다 주문형이 필요해요. 그걸 지금 주도하는 게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적어도 메모리의 주문형화, 커스텀 메모리에서는 SK 하이닉스의 주도권이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정말 기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못 받아 먹었던 게 삼성이거든요. 결국 TSMC의 어떤 그 파운드리 포지션을 조금만 가져와서도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기회가 됐을 텐데, 네, 삼성은 그 파운드리 포지션도 못 가져왔고, 이제 그 메모리의 어떤 그 파운드리화 되는 그 시장도 결국 SK 하이닉스한테 뺏겼죠. 그럼 이제 그 다음이 전력이잖아요. 우리 HD 현대일렉트릭이랑 LS 일렉트릭 이 두 종목에 대한 비전도 매우 밝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쪽은 이제 시장 전망은 밝은데, 우리나라 내수 때문에 좋은 건 아니고요. 미국 전력 인프라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내에서 전기 수요가 단 9% 늘었어요. 20년 동안. 그러면 20년 동안? 네, 20년 동안 9%밖에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기 수요가 느는 게 이상한 나라였어요. 근데 2020년부터 2040년까지 38%가 폭증합니다. 근데 미국의 전력 인프라망이요, 거의 뭐 30년, 40년 뭐 이런 노후화된 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이 인프라 쪽으로 투자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송배전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거의 투자가 안 돼 있었는데 갑자기 AI 때문에 맞아. 전기 수요가 폭증하고 그리고 미국에다가 리쇼어링을 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제조 시설들이 들어오니까 전기가 엄청나게 수요가 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 때문에 급하게 투자하다 보니까 가격 생각하지 않고 막 사들이는 거죠.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 같은 회사들이 이제 수혜를 보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AI가 전 세계적으로 또 막 활발해지고 국내에서도 AI가 활발하다면 앞으로 우리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어떤 종목들에 더 관심을 가지면 될까요? 일단 반도체 섹터가 제일 유망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 작년 수출이 역대급으로 수출이 좋았잖아요. 6,800억 달러 이상 했거든요. 그 중에서 반도체 비중이 2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렇게 좋은 이유는 지금 사실 B2C 쪽에서 뭐가 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이나 PC나 이게 잘 팔려서 좋은 게 아니라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 때문에 사실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테크주, 반도체 테크주 안에서 AI 쪽에 비중이 높은 회사들 중심으로 좀 보는 게 맞고요. 뭐 굳이 섹터를 좀 더 들여다 본다 그러면 최근에 뭐 굉장히 흐름이 좋은 유리 기판주, 반도체 유리 기판주들 그리고 이쪽 이제 그 파운드리 쪽이 계속 설계 수요가 많아져요. 그래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나 이제 IP 쪽 이런 쪽에 이제 있는 기업들을 계속해서 주목하시면 좀 그쪽에서 모멘텀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DSP라고 네. 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팹리스트 기업들이 국내에 한 200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들이 설계도를 그리면 이게 파운드리에다 갖다 주면 이 설계도로 만들어 주세요 하면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이 설계한 거 보신 적은 없으시겠지만 거의 네. 그냥 프로그래밍 코드 같이 주거든요. 이거를 반도체 회로로 레이아웃을 해주는 회사가 필요한데 그게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그 사이에 어떤 회사가 하나 더 네, 필요한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대만의 뭐 GUC나 R칩 같은 회사는 조 단위 규모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이제 그 레이아웃을 해서 주면 이제 이걸 설계도를 기반으로 파운드리가 만드는 건데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수요가 많아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설계를 할 때 팹리스 회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직접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IP들은 라이선스에서 가져와서 쓰고 자기네들이 이제 직접 뭐 이렇게 설계하는 건 한 15%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85%를 라이선스에서 가져오죠. 그러면 그 IP를 파는 회사들한테 이제 돈을 주고 사오는 건데 이제 그런 쪽이 뭐 국내에서 뭐 칩셋 미디어, 뭐 퀄리타스 반도체,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IP를 파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는 가온 칩스나 AD 테크놀로지나 뭐 그리고 이제 뭐 그 TSMC의 그런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가 이제 있는데 국내 유일의 이제 에이지글랜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그 에이지그랜드는 TSMC하고 거래하는 국내 맞습니다. 유일한 기업이다. 그렇죠. 삼성은 이제 DSP라고 하는데요. TSMC는 VCA라고 합니다. Value Chain Alliance. 그러니까 두 개 같은 거거든요. 이제 뭐 근데 TSMC의 VCA 중에 이게 8개가 있어요.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국 회사가 유일하게 에이지글랜드입니다. 지금 주가 굉장히 좋겠네요. 근데 많이 뭐 올라 있는데 그 사이 많이 빠져서 이제 반등한 정도라서 앞으로 뭐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왜 그런 반도체 설계 쪽이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칩스법에 사인했잖아요. 그 칩스법에 따르면 2030년까지 그 미국에서 그런 그 반도체 설계 제조 쪽으로 연구개발 쪽으로 투자되는 자금이 500억 달러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미국에서 필요한 반도체 설계 인력 수가 한 45만 명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나와요. 근데 지금 현재 그 공급이 되는 인력이 한 33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뭐 한 11만 명이면 뭐 향후 7년 동안 충분히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반도체 설계 인력이요. 이렇게 뭐 공장에 막 교실에 앉혀놓고 막 공부를 가르친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인력이 아니에요. 굉장히 수급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은 구조적으로 계속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미국의 SIA라는 데가 있거든요. 세미컨덕터 인더스트리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서 예측한 걸로 따르면 2030년이 되면 공급 부족이 한 58%가 부족하다. 지금 필요한 인력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그 인력들이 결국 DSP나 IP 쪽에 필요한 인력들이에요. 그럼 그런 쪽이 구조적으로 쇼티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쇼티지만 따라다니면 기회가 있다. 어제에 이어서도 네, 오늘 맞습니다. 쇼티지. 쇼티지 꼭 기억해야 되겠다. 그렇죠? 쇼티지만 따라다니면 기회가 있다. 딥시크로 인해서 그 딥시크 쇼크가 있은 다음에 우리나라의 AI 소규모 AI 관련 회사들이
주가가 좀 오르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었는데 막상 그 회사들을 들여다보면은 매출이 나고 있거나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는 잠시 갈 그냥 테마 같은 느낌인 건가요? 아니면은 기대감 때문에 올라서 좀 더 기대를 걸어봐도 되는 걸까요? 뭐 실제로 진짜 기술 있고 막 나름의 어떤 영향이 있는 회사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미국에서 AI 소프트웨어 뭐 셀즈포스나 스노우플레이크나 뭐 레딧이나 몽고DB 같은 회사들이 오르니까 프록시처럼 이제 같이 오르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봐서 사실 국내에서는 사실 그 AI 쪽으로 진짜로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네 이런 것들은 그렇게 뭐 좀 힘들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그냥 투자한다 그러면 미국 주식 오히려 낫고요. 그냥 좀 이제 짧은 시계열 안에서 그냥 트레이딩 한다 그러면 국내 주식들 그런 쪽의 섹터들을 투자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국내에서 사실 AI 밸류 체인에서 찐으로 뭔가 인발부가 돼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하드웨어 관련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반도체 뭐 제조나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뭐 이런 쪽은 뭐 진짜로 펀더멘탈로 있다고 보실 수 있죠. 우리 정부의 딥시크 접속 차단 이 결정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그 정부에서는 우리 나름의 민감한 정보들 데이터들을 다루기 때문에 뭐 충분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아예 접근을 받고 이 오픈 소스로 풀린 이 기술에 대한 활용성까지 이렇게 배제하는 건 좋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거 가지고 이제 연구하시고요. 필요한 기술은 또 이 오픈 소스로 공개된 건 빨리 가져와서 배워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 데이터에 대한 어떤 보안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잘 이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되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뭔가 와, 그렇게 하면 잘 되겠다. 올해 국내도 괜찮겠다 싶은데 또 다른 쪽을 이렇게 쳐다보면 수출이라든지 무역 갈등 이런 걸로 해서 국내 증시, 올해 국내 증시를 이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올해 한국 경제가 좋냐 그러면 안 좋습니다. 예.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IMF 같은 경우는 원래 당초 2.2%에서 2%로 하향 조정했어요. 그러면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아지냐? 아닙니다.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 목표가 원래 3.2%에서 3.3%로 늘렸어요. 그리고 왜 한국만 안 좋냐? 한국이 대외 무역 의존도 높은 나라라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사실 내수는 거의 포기했잖아요. 수출에 올인하고 있는데 수출의 증가율이 피크아웃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한국 주식 다 팔고 미국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하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출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타이밍이 저는 2분기나 3분기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반도체 사이클하고 맞물려 있는데 네. 그런데 우리 자산 시장, 주식 시장은 선행 지표예요. 맞아요. 6개월 정도. 예, 6개월 정도 빨리 움직여요. 그러면 2분기, 3분기에 바닥 찍으면 언제가 바닥이죠, 주가는? 그러면 이미 주가 그렇죠. 바닥을 찍은 거죠. 찍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이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국장을. 네, 국장은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네, 상반기까지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하반기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반기는 미국 빅테크들의 캐펙스 컷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추가적인 불확실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적어도 상반기만 놓고 보면 우리 국내 주식 시장도 굉장히 기회가 있는 시장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어떻게 보면 조정받아 있는 섹터들 중심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또 기회가 있는데, 다만 이제 환율이 지금 뭐 1,400원 후반대이기 때문에 환율에서 본인이 약간 그러니까 손해 보는 걸 감안하고 그냥 미국 주식을 담는다 그러면 뭐 약간 단기로 그냥 막 왕창 사는 거 이런 것보다는 좀 이제 우리 환율이 저는 적어도 상반기에는 1,400원 초반대 아니면 1,300원 후반대까지는 한번 이렇게 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하고 좀 맞물려 있기는 한데요. 그리고 우리 수출이 회복되는 그 사이클하고 맞물려서 그럴 때 이제 좀 달러 좀 바꿔서 이제 본인의 금융 자산에서 일부는 이제 또 이 AI 혁명은 결국 미국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롱텀으로 봤을 때는 미국 주식의 포지션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럴 때 힌트를 얻는 게 언제쯤 또 이 대표님을 모셔야 되느냐. 그럼 이제 하반기에는 또 한 번 반드시 모셔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죠. 하반기에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반기 돈 벌 기회가 생각보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선행해 버리니까 주식 시장은. 그래서 한 여름쯤에 뭐 다시 불러주시면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봄에도 전에 한번 모실 수도 나와주시죠. 있고. 네, 뭐 봄에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또 정말 더 희망적인 뉴스가 많아가지고 삼성에서
뭔가 많은 주주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런 반가운 구체적인 뭘 내놓을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이제 생각했던 투자 아이디어는 결국 DS 부문장 전영현 부회장이 중간 인사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메모리 사업부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먼저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회복이 뭔가 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그 디램의 설계 자체를 지금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단기적으로 이게 뭐 나올 수가 없어요. 뭐 그 전영현 부회장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삼성전자의 모멘텀은 파운드리 쪽에서 뭔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쪽이 지금 TSMC한테 기술적으로 완전히 밀려서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파운드리 사업부장이 영업을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가동률을 회복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그 자체의 주가보다는 그 밑에 있는 밸류 체인들 있죠. 그 삼성 파운드리 관련된 밸류 체인 쪽에서는 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희망적인 얘기와 정확한 투자 타이밍을 힌트를 주셨죠. IT의 신이시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또 모실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오늘은 딥시커 관련된 해외 증시와 국내 증시까지 다 포괄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하고 좋은 기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시 뵐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